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그 차가운 방에서 처음 울려 퍼진 말이었다. 밖의 비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면접실로 들어섰다. 심사위원들은 앉아서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하고 탐색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유일한 한 사람은 갑자기 얼어붙었다. 냉철한 심장을 가졌다고 불리는 그 젊은 억만장자는 지난 4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를 보는 순간 숨 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다. 우리가 그 운명의 순간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옛 연인이 있었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니까요. 아시다시피 K그룹 본사 33층의 공기는 참 묘하다. 지상에 먼지 낀 공기와는 다르다. 차갑고 매끄러우며 돈 냄새, 권력의 냄새, 숨이 막힐 듯한 완벽함의 냄새가 난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천장은 아주 높다. 한지우는 그곳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폐에는 여전히 공기가 부족한 듯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이력서가 긴장으로 인한 손땀에 젖어 있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화려한 곳에서 작고 외톨이가 된 느낌. 그건 정말 무서운 것이다. 엄마 목 아파요. 이제 겨우 4살이 나이 한도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아이는 뜨거운 얼굴을 엄마 무릎에 묻었다. 지우는 거친 손을 아이 이마에 댔다. 너무 뜨거웠다. 불덩이 같았다. 아이는 아침부터 열이 났지만 당장 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겠는가. 조금만 참아 도윤아. 엄마 면접 끝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줄게. 그녀는 속삭이며 아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었지만 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다. 제발 하느님 이번 한 번만요. 제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가? 아침에 급히 담은 물 한 병과 낱개로 산 해열제 몇 알뿐이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건 저 낡은 지갑 속에 딱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5,000원. 이 비싼 도시에서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면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다. 오늘 면접에 떨어지면 내일 두 모자는 굶어야 하거나 그녀가 편의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아픈 아이를 창고에 눕혀두어야 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가난은 사람을 배고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마저 앗아간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로 거대한 부산 시내가 펼쳐져 있었다. 회색 빌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다. 저 뿌연 먼지 아래 어딘가에 모자가 사는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 있을 것이다. 2시 10분이었다. 20분 남았다. 20분. 아들 엄마랑 같이 힘내자. 대기실을 둘러보니 다른 5명의 지원자가 있었다. 다들 반듯한 검은 정장에 윤기 나는 머리 꼼꼼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선 자신감과 지식인의 냄새가 났다. 지우는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구제 시장에서 산 검은 블라우스, 너무 많이 빨아서 색이 바랜 회색 치마, 그리고 굽이 다 닳아버린 하이힐. 나 참 한심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안다 그 상황에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 때문에. 그녀 삶의 원천인 아이 때문에.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도도해 보이는 여성 인사 담당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방을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지우와 아이에게 고정했다. 한지우 씨, 내접니다. 지우가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다. 인사 담당자는 다가와 엄마 다리를 꼭 붙들고 있는 아이를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저 아이는, 네.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아주 얌전한 아이라 가만히 있을 겁니다.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다른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식의 소공어림을 알지 않는가 대놓고 욕먹는 것보다 더 아픈 법이다. 면접에 애를 데려오다니 정말 눈치 없다. 가족도 없나? 너무 프로답지 못하네. 그런 말들이 바늘처럼 지우의 귀를 찔렀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인사 담당자가 차갑게 판결을 내렸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요. 이게 저한테 마지막 기회예요. 지우는 당황하여 그 여자의 팔을 잡았다. 상상해보라. 월세는 3달 밀렸고 집주인은 쫓아낸다고 협박한다. 정의는 끊길 뻔했다. 아이는 아프다. 이건 취업 면접이 아니라 살 길을 구걸하는 것이다. 직원이 경비원을 부르려던 찰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차갑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괜찮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이민규,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재계에서 냉혈한이라 불리며 34세의 나이에 정점에 오른 비즈니스 천재. 부사장님. 직원은 사색이 되어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민규는 다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때 시간은 멈춘 듯했다. 공간이 얼어붙었다. 장담컨대 그때 민규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을 것이다. 4년. 벌써 4년이 지났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숨이 막혔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여기인가? 수만 개의 회사 중에 왜 운명은 그녀에게 이런 장난을 치는가? 평생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불과 몇 발자국 앞에 서 있다. 민규는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달싹였다. 지우야.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 그녀는 잘 웃던 순수한 여대생이었지. 이렇게 마르고 고생한 티가 역력하며 떨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엄마, 도윤이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작게 기침했다. 민규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미끄러졌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4살쯤 된 남자아이. 새까만 머리 동그란 눈 작은 입술. 닮았다. 어쩜 저렇게 닮았지? 아이는 지쳐서 엄마에게 얼굴을 묻고 작은 손으로 낡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민규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만져보고 싶었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혔다. 부사장님 시간 됐습니다. 비서 김준서가 나지막이 알렸다. 그는 상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민규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갔지만 고개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지우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참아 지우야. 이번만 끝나면 돼.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속였다. 면접실로 들어갔다. 5명의 임원이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민규는 상석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본래의 차가움을 되찾았지만 자세히 보면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우가 자리에 앉았고 도윤은 엄마 무릎에 얌전히 앉았다.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얌전했지만 뜨거운 숨결만은 엄마 가슴에 닿고 있었다. 한지우 씨 맞죠? 인사 담당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몸이 건조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학교를 중퇴했네요. 경력은 잡무 캐셔 봉제, 하청 디자인과 관련된 건 없군요. 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지우가 작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규의 눈과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개인 사정이요. 서류에는 자세히 안 적혀 있군요. 더 말해줄 수 있습니까? 가정 형편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다. 임신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가족에게 의절당하고 아이를 낳으려 도망쳤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지만 독학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파일첩을 꺼냈다. 모서리가 다른 스케치북이었다. 안에는 도윤이 잠든 새벽 2, 3시에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느질을 한 뒤에 그린 디자인들이 들어 있었다. 한 임원이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실력이 나쁘지 않군. 재능이 있어. 그때 도윤이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마른 기침 소리가 애처로웠다. 아이는 목이 너무 아파서 끙끙거렸다. 면접관들이 미간을 찌푸렸다.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다. 한지우 씨, 인사 담당 이사가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여기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혼모의 아이까지 이렇게 아픈데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 며칠 있다가 애 아프다고 휴가 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혹한 질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의 현실이다. 그들은 생산성을 원하지 동정심을 원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이상하리 많지 단호했다. 저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방 안이 침묵에 잠겼다. 무례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이었지만 그들은 물었다. 그들은 그녀를 낮게 보았고 카엘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핏기가 사라졌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개방적이네. 충분하다. 그만하십시오. 목소리가 울려 퍼져 숨 막히는 공기를 갈랐다. 이민규 부사장이었다.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민규는 그 이사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지우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손. 4년 전 벚꽃 아래를 걸을 때 그가 잡았던 손은 얼마나 부드럽고 하였던가. 지금은 거칠고 굳은 살과 바늘에 찔린 자국투성이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 아팠다. 어떻게 살았던 거야? 나 없이 4년 동안 어떤 지옥을 겪은 거야?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는군요.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죠.
민규가 말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퉁명스럽고 차가운 말투였다.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오늘 처음으로 그의 눈과 마주쳤다. 수만 가지의 말 고통스러움, 그리고 꺼지지 않은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도윤을 안아 올렸다.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도망치듯 빠르게 걸어 나갔다. 한지우 씨. 민규가 급히 불렀다. 지우는 문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하지만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두려웠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약속 같기도 하고 은밀한 애원 같기도 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밀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회의실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민규는 닫힌 나무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33층 유리창 밖으로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아래 부산 시내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민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눈, 그 입,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지우야.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 아이, 설마 내 아이야. 여러분 인생에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지만 새로운 비극의 시작인 만남도 있다. 지우는 과거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가장 약해진 순간에 과거가 그녀를 찾아왔다. 민규는 진실을 찾으러 갈까? 지우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후 그가 다시 두 모자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4년 전 사라짐에 얽힌 비밀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여러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상류층과 얽히면 그 파란만장함은 배가 된다. 다음 편에서 뵙겠다. 그날 밤의 비, 그리고 젊은 부사장의 무모한 결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다. 건강 유의하시길. 날씨가 추워졌다. 그해 봄은 참 아름다웠다, 여러분. 하지만 어른들은 말씀하신다. 가장 날씨가 좋은 날이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년 전 K대학교 캠퍼스는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벽돌길을 하얗게 덮었다. 4월의 햇살은 꿀처럼 노랗고 인생이 온통 장밋빛일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 만큼 달콤했다. 바로 그 시끄러운 봄 축제에서 도련님 이민규는 처음 한지우를 보았다. 그때 지우는 학생 벼룩시장에 아주 작은 가판대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수공예 장신구를 팔고 있었다. 은목걸이, 원석, 귀걸이, 매듭, 팔찌. 하나같이 주인처럼 작고 정교했다. 번쩍이는 명품 진열장에 익숙했던 민규는 갑자기 그 소박함에 이끌렸다. 이거 얼마예요? 그가 가느다란 은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예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여러분께 이 말은 해야겠다. 어떤 미소는 정말 치명적이다. 그때 지우의 미소는 투명했고 계산이나 피로 같은 세상의 먼지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민규의 심장을 한 박자 먹게 했다. 예쁘네요. 직접 만들었어요. 네. 수업 끝나고 저녁마다 만들어요. 취미예요. 아니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쑥스럽게 웃었다. 학비 벌려고요. 안쓰러울 정도로 솔직했다. 민규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는 눈동자가 반짝이며
의지로 가득 찬 그 여자를 바라보았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 중 가장 잘한 결정을 내렸다. 다 살게요. 네.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 이거 전부 다요 하지만 돈이 꽤 될 텐데. 필요해서요. 제가 선물할 사람이 많아서요. 거짓말 참 못한다. 하지만 눈빛만은 진심이었다. 지우는 당황하며 물건을 포장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당시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다. 며칠 후 축제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정리하는 구역을 서성이는 그 청년을 다시 보았다. 마지막 날인데 다 팔았어요. 내 덕분에 다 팔았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민규는 머리를 긁적이며 얼굴이 빨개졌다. 미래의 차가운 부사장도 그렇게 순진할 때가 있었다. 왜요? 지우가 얼굴을 붉혔다. 다음에 또 사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캠퍼스 커플이었다. 민규는 고급 정장을 벗어던지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지우와 함께 캠퍼스를 자전거로 누볐다. 길거리에서 뜨거운 호떡을 먹고 편의점 처마 밑에서 함께 비를 피하고 비닐봉지 하나를 같이 뒤집어 쓰고 킥킥거리며 웃었다. 지우의 핸드폰에는 아직도 그때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다. 벤치에서 서로 어깨에 기대고 있는 순간,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순간들. 한 번은 민규가 물었다. 지우야, 디자인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응.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 좋아.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 오빠는 경영학 배워서 뭐 하려고? 오빠는 예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민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회사, 응, K그룹. 지우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다. K그룹, 그 엄청난 대기업. 어머니가 회장이셔. 어릴 때부터 후계자로 프로그래밍 됐어. 그는 웃었지만 눈은 슬펐다. 하지만 그거 알아. 가끔은 다르게 하고 싶어.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오빠는 잘할 거야. 믿어. 3개월이 지났다. 여름이 오고 매미가 요란하게 울었으며 그들의 사랑도 7월의 햇살처럼 뜨거웠다. 지우야, 졸업하고 결혼하자. 평생 내 곁에 있어줘.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네가 아니면 안 돼. 뼈에 새길 듯한 그 맹세. 하지만 인생이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 8월의 어느 날 폭풍우를 예고하듯 하늘이 회색 비치던 날, 민규는 긴급히 본가로 소환되었다. 그의 어머니 최수현 회장은 붉은 벨벳 소파에 앉아 여왕 같은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 탁자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이게 뭐니? 뭐가요, 어머니? 네가 만나고 있는 그 계집의 신상 명세다. 민규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왜 뒷조사를 하셨어요? 넌 너무 순진해, 민규야. 걔가 너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빚더미에 앉았어. 봉을 잡으려는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지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규가 소리쳤다. 최 여사가 일어섰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오늘부터 연락 끊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선택해라. 내 미래냐? 아니면 걔의 시궁창 같은 인생이냐? 그날 밤 민규는 방에 감금되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다. 모든 문이 잠겼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망 속에서 연인의 이름을 외쳤다. 3주 후 김 비서가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난처해 했다. 도련님, 한지우 씨가 방을 뺐습니다. 학교도 자퇴했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지쳐서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1000배는 더 마음 아픈 것이었다. 지우는 떠난 게 아니었다. 도망친 것이었다. 그날 민규의 연락이 끊겼을 때 지우는 허름한 자취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그녀는 기쁘게 뛰어나갔다. 하지만 민규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권력 있는 그 부인은 좁은 방으로 들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극도의 경멸감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곳에 산다고 그러니 누구세요? 이민규 엄이다. 지우는 몸을 떨었다. 헤어져라. 너 같은 건 평생 우리 이씨 가문 문턱도 밟을 자격 없다. 전 오빠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내 아비가 사채업자한테 3억 원 넘게 빚졌더구나. 매달 이자만 300만 원이야. 어떻게 갚을 건데 사랑으로는.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빚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액수가 그렇게 엄청날 줄은 몰랐다.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떠나. 안 그러면 오늘 밤 당장 채권자들이 내 아비를 찾아가게 만들겠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 나라에서 편히 살지 못할 거다. 제발요. 민규 오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지우는 무릎 꿇고 빌었다. 꿈도 꾸지 마라. 그녀는 떠났고 지우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남겨두었다. 일주일 후 지우는 몸 상태가 이상함을 느꼈다. 병원에 갔다. 축하합니다. 임신 5주네요. 초음파 결과지를 든 채 지우는 병원 계단에 주저앉았다. 손발이 떨렸다. 임신. 민규의 아이. 엄마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규의 집 대문까지 찾아가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이고 서 있었지만 경비원들이 잡상인 쫓듯 쫓아냈다. 그녀는 깨달았다. 호화로운 가문의 문은 굳게 닫혔다는 것을. 내가 낳을 거야. 내가 키울 거야. 지우는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부산 외곽의 가난한 동네로 도망쳤다. 가족을 포함해 과거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이듬해 4월 14일 비 오는 밤 진통이 일찍 왔다. 혼자 구급차를 불렀고 혼자 분만대에 누워 서러움에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응게, 응게.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을 갈랐다. 남자아이네요. 아주 건강해요. 지우는 땀과 눈물에 젖은 작은 생명을 안았다. 새까만 머리 감긴 눈 오므린 입술. 안녕 한도윤. 미안해. 엄마 혼자 너를 맞이해서 미안해. 4년이 지났다. 그 아이는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하늘이 짓궂게도 도윤이는 자주 아팠다. 그리고 오늘 운명은 그들을 이 차가운 엘타워에서 다시 만나게 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극적인 면접 후 지우는 도망치듯 아이를 안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다. 이런 얄궂은 상황에서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다니. 도윤이 엄마 어깨에서 쿨럭거렸다. 엄마 목 말라요.
응, 엄마가 물 줄게. 그들은 복도 끝 라운지 대기실에서 멈췄다. 지우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급히 물을 따르러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이민규가 서 있었다. 바로 두 모자 앞에. 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억누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지우는 한 걸음 물러나며 아이 앞을 막아섰다. 우리 잠시 얘기 좀 하죠. 딱 5분만. 죄송하지만 아이가 아파서요. 당장 가봐야 해요. 지우는 단호히 거절했다. 두려웠다. 그가 진실을 알까봐. 그의 무서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압니다. 내가 병원까지 태워다 주죠. 필요 없어요. 지우가 도윤을 안아 올리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아장아장 민규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에겐 묘한 육감이 있는 법이다. 아이는 민규의 정장 자락을 잡고 커다란 눈을 들어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민규는 굳어버렸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 한쪽 무릎을 꿇었다. 기이할 정도로 친숙한 느낌이 가슴속에 퍼졌다. 그래 아저씨야. 왜 그러니? 아저씨 손이 참 따뜻해요. 도윤은 열 때문에 뜨거운 고사리 손으로 민규의 큰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도윤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민규는 그것을 보았다. 오른쪽 귀 뒤 약간 위쪽에 숨겨진 아주 작은 붉은 점. 민규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귀 뒤를 만졌다. 그곳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씨 집안에서 이 점은 장남에게만 나타나는 유전 형질이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도 가지고 있다. 이건 민규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다. 그는 지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우야.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달려가 아이를 낚아챘다. 도윤아 이리 와.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아이가 귀찮게 했네요. 기다려. 민규가 벌떡 일어나 그녀 앞을 막았다. 아이 이름이 뭐야? 한도윤입니다. 몇 살이지? 4살이요. 생일이 언제야? 말해. 그가 거의 소리쳤다. 4월 14일이요. 지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그의 눈을 보지 못했다. 민규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8월에 헤어지고 이듬해 4월 출생. 8개월. 조산 충분히 가능하다. 혈액형이 뭐야? 그가 다그쳤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으세요? 지우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우리 모자 가게 해주세요. B형 RH 마이너스 맞지? 민규가 자기 집안의 희귀 혈액형을 말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민규는 지우의 어깨를 꽉 잡았다. 아이 아빠. 정말 없는 거야. 없어요. 그녀는 고집스레 부정했다.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잖아. 지우야, 내 눈을 봐. 이 아이 내 아들 맞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지만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 뺏길까봐 아이를 꼭 껴안는 모습,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전 가봐야 해요. 지우가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다. 지우야. 민규가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납덩이를 단 것 같았다. 그는 제자리에 못 박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 젖은 얼굴과 자신을 꼭 닮은 아이를 가리는 것을 보았다. 도윤이 엄마 어깨 너머로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바이바이. 문이 쾅 닫혔다. 민규는 머리를 감싸 쥐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하느님, 내 아들, 나한테 아들이 있었어. 김 비서가 그제야 감이 다가왔다. 그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그 아이, 귀 뒤에 점, 그 눈빛. 내 아들이야. 확실히 내 아들이야.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도윤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목에 뭔가 걸린 듯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아,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지우가 아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보랏빛으로 변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엄마, 숨이. 도윤아, 왜 그래 엄마 겁주지 마자. 지우가 당황하여 아이를 흔들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우는 아이를 안고 로비로 뛰쳐나가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숨을 안 쉬어요. 찢어지는 비명에 로비 전체가 술렁거렸다. 도윤은 엄마 품에서 축 늘어졌고 눈이 뒤집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그때 비상계단 쪽에서 민규가 태풍처럼 뛰어내려왔다. 그는 아까 아이의 기침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비켜. 그가 소리치며 모여드는 사람들을 밀쳐냈다. 파랗게 질린 아들을 보자 민규의 심장이 으깨지는 것 같았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지우 품에서 아이를 낚아챘다. 내가 안을게. 안 돼. 내 아들 돌려줘. 지우가 미친 듯이 뺏으려 했다. 애 죽이고 싶어 급성호흡 부전이라고 민규가 으르렁거렸다. 엄청난 위압감에 지우는 멈칫했다. 그는 도윤을 안아들고 문 쪽으로 달렸다. 김 실장 차. 어딨어? 당장 병원에 연락해 소아응급실 준비시켜 이민규 부사장이 간다고 해. 내 차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민규는 도윤을 꼭 안은 채 뒷좌석으로 뛰어들었다. 지우도 덜덜 떨며 따라 탔다. K그룹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신호 위반해도 좋아. 내가 책임진다. 민규가 기사에게 명령했다. 차는 맹렬한 속도로 출발했고 뒤에 놀란 사람들의 시선을 남겼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도윤은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났다. 민규는 아이 가슴을 문지르며 아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부서질 듯했다. 괜찮아. 착한 아들, 아저씨가 있어. 아니, 아빠가 여기 있어. 처음으로 아빠라고 했다. 4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그 호칭이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야 터져 나왔다. 옆에 앉은 지우는 차디찬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물이 민규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뭐. 엄마가 잘못했어. 민규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그는 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꺼져가는 아이의 몸 위에서 두 손이 깍지를 꼈다. 10분 후 차가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다. 적색 경보를 받은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옮겨. 민규는
아이를 이동 침대에 눕히고 수술실 문 앞까지 따라 뛰어갔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피처럼 선명하게 가슴을 찔렀다.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거길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 민규는 서서 발밑에서 부서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앉아 넓은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내 잘못 아니야. 그가 헝클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내 잘못이야. 늦게 와서 미안해. 더 일찍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길고 긴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다시 포옹했다. 하지만 벚꽃이 흩날리는 낭만적인 풍경 속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핏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였다. 보시라, 인생은 참 얄궂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숨긴 비밀이 결국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도윤이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민규는 잔인한 어머니로부터 모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편견과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 재벌가와 맞서는 전쟁이다. 오늘 밤이 참 길군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도윤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씨 가문에 진짜 폭풍이 몰아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어떤 아침엔 눈을 떴을 때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문득 깨닫게 된다. 폭풍이 지나갔구나 하고 그룹병원 VIP 병실에서 눈을 뜬 지우의 기분이 딱 그랬다. 가슴을 찢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다급한 발소리도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도 없었다. 기묘할 정도의 고요함과 고소한 단호박 죽 냄새뿐이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그 남자 민규가 고개를 숙이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재킷은 의자에 걸쳐져 있고 넥타이는 느슨해졌으며 밤새 자란 수염이 거뭇거뭇했다. 지금 그의 모습은 권력 있는 부사장 같지 않았고 처자식을 걱정하다 지친 평범한 아빠이자 남편 같았다. 솔직히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짠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도윤이 뒤척이며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민규가 화들짝 놀라 바로 깼다. 도윤아 일어났니? 어디 아픈 데 없어? 아저씨, 배고파요. 아이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 아저씨가 아침 준비했어. 민규는 허둥지둥 죽통을 열었다. 서툴고 손발이 둔해서 물컵을 쏟을 뻔했다. 지우는 누워서 안 깬 척하며 속눈썹 사이로 훔쳐보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죽을 호호 불고 입에 대어 온도를 확인한 뒤 아이에게 먹여주는 모습이 보였다. 맛있니? 엄청 맛있어요. 아저씨, 나중에도 또 오실 거죠? 도윤이 오물거리며 물었다. 순진한 눈으로 그를 기대에 차 바라보았다. 어린아이의 질문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규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이미 눈을 뜨고 일어난 지우를 돌아보고 다시 자신을 빼닮은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응, 올게. 매일매일 올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맹세처럼 단단했다. 다음 3일은 꿈처럼 지나갔다. 민규는 아예 회사 업무를 병원으로 가져왔다. 그는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렸지만 도윤이 기침 한 번만 하면 서류를 다 내팽개치고 달려왔다. 그는 아이 옷 갈아입히는 법 쓴 약을 달래서 먹이는 법을 배웠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핏줄이란 참 묘하다.
4년을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들 사이의 연결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퇴원하는 날 부산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민규가 직접 운전해서 두 모자를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는 낡은 반지하 방으로 가지 않았다. 우리 어디 가요?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지우가 물었다. 내 임시 거처야. 걱정만한 호텔에 있을게. 두 사람 안전하게 여기 있어. 도윤이 폐에도 환경이 더 좋아. 도윤이 넓은 새 방에서 잠든 후 민규는 지우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탁자 위에 두툼한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지우는 그것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진실. 민규가 말했다. 목소리가 메었다. 이게 4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야.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다. 그녀가 학교 가고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 그녀 집안에 대한 상세 보고서. 그날 그의 어머니와 만난 일정.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4년 전 개인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였다. 지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제가 임신한 거 알고 계셨어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붉어졌다. 감히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셨어. 비서실에서 네가 병원에 가자마자 보고했어. 어머니는 그게 친손주인 걸 알았지만 침묵을 택했어. 네가 공포 속에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 거야.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울었다.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그저 빈부격차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간의 잔인함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 자기 아들의 핏줄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난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버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난 오빠가 날 버린 줄 알았어. 지우가 흐느꼈다. 민규가 달려들어 그녀를 꽉 껴안았다. 아니야. 난 절대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리고 싶었던 적 없어.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전화도 수천 번 하고 메일도 수백 통 보냈지만 다 차단당했어.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넓은 거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도둑맞은 청춘을 위해 탐욕과 편견이 남긴 상처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그들은 용서를 찾았다. 보시다시피 오해는 돌벽과 같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부수려고만 하면 빛은 다시 들어온다. 일주일 후 K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다. 최수현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얼음장 같은 얼굴에선 보는 사람을 떨게 만드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문이 활짝 열렸다. 민규가 들어왔다. 평소에 조용한 부사장이 아니었다. 오늘 그는 태풍의 기세를 몰고 왔다. 그는 긴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게 뭔가 이 부사장, 나이 든 이사가 물었다.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규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게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아이 엄마는 한지우입니다. 이번 주 내로 아이 인지 신고를 하고 그녀와 혼인 신고를 할 겁니다. 회의실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입 다물어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다. 민규 너 미쳤니? 사생아 스캔들로 그룹을 말아먹을 셈이야.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겐 절대 못 들여. 어머니는 못 막습니다. 민규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다. 저 안에 어머니가 지난 4년 동안 법을 어긴 증거가 있습니다. 불법 사설 탐정 고용에 쓴 공금 횡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료 기록 조작, 그리고 한지우 씨 가족을 협박하고 갈취하려 한 사실까지요. 최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을 보았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 착하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창끝을 겨누고 있었다. 너 감히 에미를 협박하는 거냐? 그녀가 떨었다. 아니요. 경고하는 겁니다. 민규가 다가가 귀에 대고 작게 하지만 서늘함이 느껴지도록 말했다. 회장 자리는 원하시면 지키세요. 하지만 아들과 손자는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아니면 사임하시고 쉬세요. 이 잘못들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다시는 제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신임 투표가 바로 이어졌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리고 유일한 후계자의 단호함 앞에서 주주들은 최 여사에게 등을 돌렸다. 15명 중 12명 해임 찬성. 최수현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 쌓아온 권력이 너를 위해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들의 손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민규는 회장 대행이 되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가족을 이기는 건 결코 달콤한 승리가 아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랬을 뿐이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다시 봄이 왔다. 황금빛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가득했다. 아빠 빨리요. 연 날아가겠어요. 키가 훤칠하고 건강해진 7살 소년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얼레를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알았어. 아빠 간다. 천천히 뛰어. 도윤아 넘어진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중후하고 멋있어진 민규가 구두를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린 채 하얀 모래 위에서 아들을 쫓아갔다. 두 부자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다. 돗자리에 앉아있던 지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의 뒷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예전과 많이 달랐다. 자신감 있고 빛나며 성공했다. 그녀는 K그룹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고 그녀의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매진되었다. 지우 언니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친한 친구 박서연이 손을 흔들며 놀렸다. 정말 행복해 서연아.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 2년 전 그들의 결혼식이 열렸다. 요란하지 않게 과시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만 초대했다. 지우가 가장 많이 웃고 또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다. 아빠 연이 엄청 높이 날아요. 저 빌딩보다 더 높아요. 도윤이 신나서 소리쳤다. 지우가 일어나 침에 묻은 모래를 털고 두 사람에게 걸어갔다. 재밌어 아들. 엄청 재밌어. 엄마가 줄 좀 잡아줘. 나 팔 아파. 민규가 뒤에서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거센 바닷바람에 맞서 함께 연주를 잡았다. 행복해.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네, 아주 행복해요. 나도 그래. 강하게 버텨줘서 고마워. 도윤이 낳아줘서 고맙고, 나 용서해줘서 고마워. 민규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키스했다. 세상에서 아빠 엄마 제일 사랑해. 도윤이 그 사이로 파고들어 두 사람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아빠도 우리 도윤이 사랑해.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넓은 바다 앞에서 단단한 하나가 되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바다의 짠 냄새와 함께 완전한 행복의 단 냄새를 실어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거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 며칠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 나이든 여자가 창가에 혼자 앉아 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머리는 많이 새었고 눈갠 주름이 깊었다. 옛날에 그 날카롭고 위험 있던 모습은 없고 그저 외로운 노파 같았다. 전 회장 최수연이었다. 해임된 후 그녀는 은둔하며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에 고개 숙이지 못했지만 고독은 매일 밤 그녀를 갉아먹었다. 딸랑 카페 문이 열렸다. 민규, 지우, 도윤이 들어왔다. 민규는 아내 손을 잡고 지우는 아들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테이블 앞에 멈췄다.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서려 했지만 손발이 둔했다. 할머니, 청가한 아이 목소리가 울렸다. 도윤이 엄마 손을 놓고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최 여사는 멍해졌다. 냉대와 원망을 받을 각오는 했지만 이런 따뜻한 포옹은 예상 못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손자의 등을 만지더니 와락 껴안았다. 그래, 할미다, 할미야. 오랜만이다. 우리 강아지. 감격의 목소리가 일그러졌다. 민규와 지우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민규가 물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보고 며느리를 보았다. 한때 경멸했고 어떻게든 내쫓으려 했던 여자. 지금 그녀는 우아하고 상냥하며 관대하게 서 있었다. 건강하다, 민규야, 지우야. 그녀는 목이 메었고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에 오만했던 자존심이 핏줄의 정 앞에서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명예에 눈이 멀어 너희를 잃을 뻔했어. 지우가 다가와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녀에게 벌을 내리던 그 서명하던 손이 지금은 차갑고 약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희 이제 어머니 원망 안 해요. 아시나요? 남을 용서하는 건 사실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지우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자신만 무거워질 뿐이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울면 안 예뻐요. 웃으세요. 제가 할머니랑 놀려고 장난감 가져왔어요. 도윤이 손으로 할머니 눈물을 닦아주고 주머니에서 로봇 장난감을 꺼냈다. 그래 안 울게. 우리 손자랑 놀자. 최 여사가 미소 지었다. 민규가 본 어머니의 미소 중 가장 온화했다. 그날 오후 햇살 가득한 작은 카페에 3대에 걸친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과거의 갈등 증오 고통은 찻김과 함께 사라진 듯했다. 남은 건 가족의 참회 그리고 포용뿐이었다. 인생 참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권력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지만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건 가족과의 식사 아이의 웃음소리 늙어서
잡는 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민규와 지우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용기 내고 싸운 사람들의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거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무료인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저 말고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세요. 저는 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평생 평안하시길 빕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